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삐딱 토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삐딱한 삼관왕인지, 삼관왕이 되신 분들이 삐딱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학술 삼관왕 조동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고시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지난번 토론 우리 할 때 네. 조국 장관 오래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둬가지고 우리 이거 편집하느라고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지력이 좀 떨어지신 건지. 아니 그 왜 중간에 사퇴해갖고 사람 쪽팔리게 만들어 그래요. 오늘도 조국 장관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왜 그런지도 좀 따져보고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또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왜 그랬는지에 대한 해석은 또 잘하실 수 있죠? 근데 좀 요번엔 맞춰야 되는데. 하긴 영장 청구 전에 당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돈을 사모해서 사모펀드를 사모님께서 좀 하셨나봐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엔드 조건으로 가잖아. 다만 날짜는 잘 택한 것도 기린 거. 사퇴해가는 거를 보통 나쁜 건 금요일 날 하잖아요. 네. 월요일 날 한다니까 이거 뭔가 반전 드라마를 생각하고 월요일 날 하는 거. 오히려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렇죠. 네. 자기가 얘기한 그 불쏘시개를 네. 보다 각인시키는 효과가 그렇죠. 있을 수도 네. 있겠네요. 저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혈이 있는데 검찰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았냐. 그다음에 정경심 고수가 나중에 발표됐잖아요.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이 맞았다라는 점도 있고 또 법무부 국정감사가 바로 임박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담 때문에 관뒀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근본은 그거 같아요.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거꾸로 조국 사태도 있지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게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남북 관계로 재미봤지만 남북 관계도 다 뽀록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부글부글 끓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국당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걔네들은 지지 못하겠다. 근데 조국 사태가 딱 나오니까 완전히 싫다는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한국당을 지지하는 거지 저는 그냥 한국당의 지지라고는 또 봐지지는 않아요. 김성 지지는 아니고 문재인 싫다는 정권에 표시를 대한 강하게, 조국 표시를 사태를. 강하게. 어차피 이제 그 지지율은 당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당내 겉으로 표출은 되지 않았지만 당내 분위기의 변화도 좀 감지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말하면 당내 경선에서 깨질 거고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패배할 것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들만큼 권력자 눈치를 가장 확실하게 보는 사람들도 없고 또한 민심의 흐름, 나타나지 않는 저변의 흐름을 잘하는 사람들도 없거든요. 그거 민감하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얘기냐면 민심은 이미 돌아섰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나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을 하는데 그거 사실 막혔다는 주장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장서서 가다가 이런 일이 이제 지지율도 급락하고 여론의 추이가 국론도 분열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이러다가 상실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럼 조국 장관이 그만둬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그러면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어디가요? 민주당, 청와대가. 일단은 저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돌파구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제 돌파구가 필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언론 개혁도 말씀하셨잖아요. 언론 개혁도 말했고, 그다음에 경제 개혁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교육 개혁도 그렇고, 검찰 개혁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 실패했거든요. 사실은 돌파구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는다. 그것은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잡을 아이템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화두인 검찰 개혁, 조국 장관은 불쏘시개가 됐고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검찰 개혁은 잘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사실은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네.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네. 옛날에는 경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개혁을 해서 만든 게 지금 검찰의 힘이란 말이죠.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게 된 거거든요. 경찰을 또 통제하고 네네, 인권 통제하고 밑으로 하고. 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제 다시 이제 검찰 개혁하자 그래서 그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서로 나눠 갖자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이거였는데 그거보다 사소한 것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좀 일반 시민들이 듣기엔 좀그벙좀 뜬 얘기들 그런 얘기만 계속 조국 법무장관 되자마자 좀 그런 얘기만 쭉 했어요. 일반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데 공수처 이런 데 큰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러게 보니까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 그럼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검찰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원래는 국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법무부 훈령 자체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 같은 거는 법무부 훈령,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하는 문제 이 지침을 마련하거나 이런 거는 법무부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처음에 거대한 틀은 손을 못 대고 사소한 것만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는 건 이해가 가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검찰 개혁을 정치적인 레토릭으로만 이용하려고 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무슨 지향점이나 목표나 적절한 수단이 뭔지 로드맵이 뭔지 이런 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단지 검찰이 그동안 나쁜 이미지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봐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수평적인 뭐 견제와 통제 이런 거 그런 부분을 원한 거거든요. 권력을 너무 집중돼 있다 이런 걸로 원하는 건데 공수처 첫째 그래서 정치권에서 내놓는 게 정부에서 내놓는 게 공수처를 처음에 내놨거든요. 사실은 공수처를 만든다는 건 지금의 검찰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거죠. 나중에 공수처 개혁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한 10년 지나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 폐지 문제인데 특수부 폐지 문제는 이제 법무부 훈령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문제인데 특수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재벌들이나 언론 재벌들, 그다음에 지역의 토우들, 부패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수사하는 데거든요. 이것이 이런 수사 부서를 없애면 국민들한테 해가 되겠어요? 이득이 되겠어요? 당연히 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 그거 하나 더 합시다. 어차피 뭐 조국은 날라갔다 치고 날라갔으니까 윤석열 날라가냐? 저기 연말까지 날라가냐 안 나가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가 이제 공식적인 이제 반응인 것 같은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 가지고 상당히 중요시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그만둘까요? 아니면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어요. 아니,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좀 때 되면 그만두겠습니까? 관둘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임기야 보장이 됐는데 아니 관둘 이유가 뭐가 있어야지. 아니 이유가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그 많은 시민들이 요구했다고 관둬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장관과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그런 조합을 기대했다. 검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뭐 그런 로드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함으로써 오히려 친권력적인 검찰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또 걱정이 되거나 또는 좀 추이를 볼 것 중에 좀 관심이 있는 게 서초동 300만 명, 광화문 300만 명. 일단 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해서 또 모인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광장 정치가 계속 될 건지 또 국회에서 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거 잘 안 되면 언제든지 다시 이런 이제 분노나 이런 것도 표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일단은 됩니까? 정치의 장소만 따진다면 정치의 장소는 거리에서 이제 국회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가장 요즘 우려되는 게 그건데 그 전에는 절대 권력자를 무서워했잖아요. 뭐 박정희, 전두환 그 시절에. 지금은 이건 집단 독재가 무서워. 민주주의 독재.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막 뭉쳐서 뭐라 그러면 거기서 다른 말을 하면 인간 아래로 만들어 버리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단의 그 집단 독재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될 얘기예요. 일단은 정치의 장소로 국회로 저는 돌아간다고 보이지만 거리에서 이제 국회로 돌아가지만은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식물국회, 동물국회 저는 봤잖아요. 이것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서로 대립이 심하잖아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 과정에서의 수사, 그렇죠, 방해했다는 수사, 국회 선진화법 위반 그 부분 수사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동물국회, 식물국회, 과거의 국회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치 앞을 어쨌든 내다보기가 쉽지 네, 않은 네, 상황이네. 네. 근데 선거가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오히려 뭐 그 가장 큰 룰이라고 하는 선거구제 또 선거 방식이 안 정해져 가지고 그렇죠. 11월 달 정도 돼야 어떻게 될 건지도 그런데 과연 이게 그 국회에서 제대로 작동이 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요번에는 진짜 철수 아저씨가 여기에 놓치면 끝일 것 같아요. 아니 계속 왜 안철수 얘기만 근데- 하세요? 아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네. 누구랑 손잡고 아니, 어떤 그러니까 형태의 당을 제가, 만들 것 제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대한정당의 그 박지원 그쪽이 15명 의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거기 호남이 어느 정도 잡힌다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하면 유승민이가 경상도, 안철수가 수도권. 네. 이래갖고 제3지대에서 만나서 저기 진보냐 보수다가 아니고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안철수 뭐 수도권은 합리적이냐, 벌써 깨졌어요. 비합리적이냐. 과거에 총선 아니, 때 3등 근데 했잖아요. 벌써 니콜 그게 들어와요. 사람은 멀리 떠나야 돼. 네. 그래야지 김정이 알지, 그리워할 줄 알지. 그러니까 나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네, 안 네. 들고 새로운 거를 먹고 싶은데 네. 그건 마음에 들까요 국민들이? 그렇다고 그 차선이라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안철수 얘기는 그만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진짜 반전의 계기가 됐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지지율도 상당히 회복이 됐고 반전의 계기가 됐는데 다시 또 함정에 저는 빠질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함정. 그렇죠. 예. 탄핵 만약 프레임은 민주당에서 뭐 내년 총선을 위해서 프레임을 짠다면 적폐청산이죠. 아직 적폐청산 진행 중. 이런 프레임을 짠다면 자유한국당은 헤어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내부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복권을 시키자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 잔존해 있고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 조국은 장관급이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급이니까 그 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 자유한국당의 원죄 이런 것 자체는 이게 계속 잔존해 있죠. 국민들이 그거를 용서할 만큼은 잊혀지는 건 아니겠군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걸 활용하려고 그러죠. 왜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근혜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하잖아요. 다수로 잔존하거든요. 그것도. 그다음 열렬분자들은 태극기 부대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언제라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죠. 조국은 잊어도 박근혜는 못 잊는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그리고 기류가 있겠군요. 한국당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진성 지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싫다는 표시를 강하게 하는 것뿐이지 진짜로 선거 때 그쪽으로 안 찍어요. 제가 봤을 그러면 때는 민주당은요. 민주당도 이제 제대로 가기 어렵죠. 근데 두 프레임에서 싸울 경우 그래도 민주당이 또 안철수. 또 안철수. 유리하다고 보고 그렇죠. 안철수도 생각보다 상당히 다시 재기할 가능성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그런다면 빨리 박근혜 프레임, 적폐청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 지금 황교안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인적 쇄신, 제3지대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 바른미래당과 통합 얘기도 나오고 빨리 이쪽 지대로 빨리 가야지만 자유한국당도 아니,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인적 세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그나마 그 프레임에서 박근혜의 벗어나고 표도 좀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요 어떻게 해야지 저기 승리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민주당 패가 보여요, 변호사님? 투도 안 보여요. 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계속해서 일단은 박근혜 저는- 물어뜯기로만 가도 이긴다? 저는 솔직히 아니 말씀드리면 그거밖에 지금 써먹을 패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2년 반 지나고 나면서 절반 지났잖아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경제 실패하고 교육도 실패하고 사실은 뭐 수시나 자사고 문제 이런 것만 손댔지 교육도 다 뭐 전체적인 계획도 자체도 없잖아요. 그다음 경제도 그렇고 임금 인상 저기 최저임금만 조금 인상했을 뿐이지 아무런 경제 체질 개선도 없어요. 오히려 경제 성장만 엄청나게 나빠졌고 검찰 개혁 뭐 지금 한다고 하지만은 뭐 그것도 자신 없고 언론 개혁 손도 못 댔어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했냐고 따졌겠죠. 이 총선은 중간 선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현 정권 심판만 따진다 그러면 민주당은 참패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승산이 있는 게 뭐냐?
과거 정권 심판으로 오히려 프레임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적폐청산 박근혜 문제를 물고 늘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쪽은 적폐청산 쪽으로 그 프레임을 몰고 갈 수밖에 없고 이쪽은 경제 실정, 그다음에 남북 관계 뽀록난 거, 그다음에 조국 사태, 그러니까 인사 문제죠, 그죠? 요 세 가지 갖고 계속 요 프레임 갖고 서로 싸우겠죠. 근데 그 힘은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렇게 싸우면. 그렇죠. 이렇게 싸운다면 국민들의 심정적으로 그 근저에 깔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그것이 가장 크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럼 내년 선거는 한국당이 얼마나 체계를 잘 갖추냐가 상수입니까? 그렇죠. 친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아니 돼요. 안 바꿔도 방법은 있다. 나경원이가 빡빡 깎으면 결국은 조국 장관의 이 사태 파문이 내년 선거까지 뭐 이어지지 않을래야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조국 사태가 지금 남긴 교훈이라고 할까?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저는 뭐 관망자입니다. 그냥. 저는 어느 편도 이제 들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는 너무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고 그냥 관망하렵니다. 근데 아무튼 요번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공시가 엄청 떴어요. 누구 공정작가요? 네, 공지영, 네. 공수처 뭐. 아,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한테 좋은 교훈이 됐던 거는 공정사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의, 공정. 사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메시지를 준 거죠. 이제 절차나 과정에서의 예, 공정성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로 강조하던 건데 네. 사실은 조국 교수가 위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결과는 모르겠지만은 절차나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학생들이 최고로 질타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조국 장관이 이제 그만두는 사퇴 입장문에 젊은이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이 이게 진보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고통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뭐 희망적인 요소로 작용되기를 기대합니다만 이런 거는 일본보다는 100배 낫죠. 일본은 뭐 아베가 무슨 뭐 문서 위조하고 해도 뭐 수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 정치적으로 한국당은 좀 상당히 이용을 했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좋은 메시지 줬어요. 우리 고위공직자들 이제 함부로 어떤 행동하기 상당히 어렵게 됐잖아요. 위법뿐만 아니라 공정까지 따져야 그러니까요. 되니까요. 누가 얘기하는데 지금이 철학적 대전환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따지고 좀 더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팩트 체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기가 많이 됐다. 이럴 때 긍정적인 요소네요. 공정 정의 따지는 그 유명한 교수들 있거든요. 놀즈나 뭐 드워킨 이런 사람 책을 봐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도 좀. 네, 지금 조국 장관 그 사태로 국민 여러분 상당히 속쓰리시고 약주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무료로 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서원대학교에 입주해 있는 GL모아 거기에서 만든 더맘 즉석 누룽지입니다. 저번에 왜 누룽지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물 벗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누룽지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배고파서 제가 뜯었어요. 배고파서 먹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먹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네. 여기다 물을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좀 교수님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으랍니다. 잘 묶어 놓은 다음에 흔들어? 아니 이거를 3분 흔들면 될 것 정도만 같은데. 3분. 정도만 이렇게 잘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로 이렇게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 더맘 즉석 누룽지인데요.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많이 사서 드시고 그 쓰린 속 이거 많이 달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이따가 그러면 좀 같이 먹어봐야겠네요. 삼관하게 삐딱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셜미디어 데이는 충청북도와 자치단체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과정의 문제점이나 낙하산 인사들의 비위, 갑질 행위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